21대 총선 화제 당선인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국회 생활입니다. 오늘은 서울 구로울에서 새로운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당선인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네. 마치고 오셔갖고 저희 뉴스일본지에서 저랑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이번 총선에 대해서 촛불의 완성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촛불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제가 초기 상황에서 네. 출연을 했고요. 지금 총선의 민심은 한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자라는 네.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촛불의 완성에 앞으로 또 미랄이 되겠다라는 그 다짐은 큰 변화가 여전히 없으신 거죠? 유효합니다. 예. 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같이 손발을 맞춰서 뭐 이렇게 당선인들 모두 21대 국회를 민주당 거대 여당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과 무관하게 김태년 당선인도 뭐 저희 방송에서 출연해서 뭐 친문, 비문 이런 거 구분 없다, 네. 계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뭐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권파, 친문이다라는 이런 평가들 윤건영 당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모두가 친문이죠. 네. 친문, 비문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친문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선자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김태년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정책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멋있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이제 초선 의원 자격으로 당선인 네. 자격으로 지켜보셨고 한 표를 또 행사하셨을 텐데 네. 어땠습니까? 그 실제로 그 분위기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겪어보는 분위기였고 이 선거에 대해서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만의 또 선거다 보니까 선거 위에 선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겉으로 전혀 표시를 안 나타내시더라고요. 네. 당선인들께서. 네. 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청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를 축으로 한 민주당과 네. 그리고 청와대 관계 역시 뭐 원만하게 부드럽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겠죠? 지난 3년 동안 당정청은 하나의 팀, 즉 원팀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처럼 위기 국면일수록 우리는 힘을 더 모아야 될 거고요. 앞으로도 원팀은 계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이틀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맞습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 국제기구 수장과 총 100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최근 보도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윤건영 당선인이 정말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문 대통령 부디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밖에서 볼 때는 대통령께서 외국 정상 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통화를 30분 정도 했다라고 네. 하면 뭐 전화통화 30분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본 대통령은 하나하나를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와 외교적 관계가 밀접하든 하지 않든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간에 그 나라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 간의 통화를 하려면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 몇 배로 드는 겁니다. 예. 30분 통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너 시간 이상의 준비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00번의 정상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난한 준비 과정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SNS에 소외의 글을 올렸던 겁니다. 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일반적으로 나왔던 뭐 한 기관에서는 계속 3주, 4주 연속 60%를 상회하고 있고 오늘 나왔던 기관에서는 70%를 맞습니다. 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게 취임 3주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그런 고공행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총선 승리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모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콘크리트 지지율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야당이 너무 못해서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워낙 확대되면서 그게 여당이나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호감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조금만 더 잘하고 조금만 더 좀 일어선다면 다시 이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야당 덕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갤럽에서 나왔던 71%의 국정 지지율은 꼭 그것만으로 해석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닙니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대처해 왔던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전 담겨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 잘 알려진 것처럼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습니다. 직접 겪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분 대통령은 정말 경청의 리더십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든 누구든 간에 그분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듣는 리더십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경청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게 뛰어나신 분이고 다만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두 분 대통령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네. 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다르다는 말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구시대를 잘 마무리해라라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열어가 보라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지난 그 1월에 저희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말씀도 해주셔갖고 네.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 문제가 제기됐었고 뭐 사망설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두 명의 신임 새 당선인의 입을 통해서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게 되셨습니까? 우선 대한민국의 대북 정보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미국이 강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점인 부분도 있고요. 종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북 정보력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정부의 잘못된 일탈로 인해서 대북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보든 어떤 정보든 간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알려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정보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어디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발표를 좀 신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종일관 그 시중에 떠도는 정보들과는 달리 네. 정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시종일관 일관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대북 정보력 왜 이렇게 뭐 탁월하다 그 네. 원인이 있을까요?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에 대북 정보가 상당히 좀 망가진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복구를 했고요. 정확한 출처와 경로를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거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정보의 그 소스를 예. 밝히는 결과가 네. 되겠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경로 를 통해서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그 능력만큼은 어디에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이 두 명의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개원도 전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상임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상임위를 정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비치인간증을 얻어서 2급 비밀까지는
취득이 가능한 예. 상황입니다. 2급 비밀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거냐면요. 2급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2급 비밀이라고 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본인들이 저는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관계 말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윤건영 당선인이 청와대에 있던 시절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던 시절이었고 그때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라는 생각에 좀 여러 가지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가 되면 미국 대선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미국 정치의 유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고 마지막 남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이제까지의 남북 교류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남북한 공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공동 방역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공동 방역에 이어서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남북 평화 경제 부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개선되고 우리가 새로운 장을 여는 또 이전에 2, 3년 전에 그런 상황들을 다시 맞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이번 21대 국회 당선인들 보면요. 특히 민주당에도 뭐 통합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초선 당선인, 지금 윤건영 당선인 같은 초선 의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청와대 출신 당선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인물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국회에서 어떤 신선함을 불러올 것인가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요. 당선인께서 혹시 좀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물론 본인이 가장 기대감이 있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려지신 분,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을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청와대 출신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행정관 출신들이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예. 8, 9명 정도 되시는데요. 이분들은 현장 경험도 풍부하시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실무 경험도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저는 일을 제대로 해낼 걸로 보고 흔한 말로 사고를 치실 분들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 모셔갖고 네. 얘기 좀 들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윤관영 당선인께서도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롤모델로 삼고 싶은 국회의원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두 분 대통령님이 제 롤 모델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롤 모델입니다.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국회의원도 있었고 문재인 국회의원도 예. 있었습니다. 정치는 국회나 대통령이나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이롭게 하고 잘 듣는 것이라고 배웠고요. 정치의 본령을 가장 잘 따랐던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이 반드시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요?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의 들을 외부에서 평할 때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이야 저도 당선 초기다 보니까 패기가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주민과 맺었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약속을 지켜가는 원칙들을 얼마나 잘 지킬 거냐라는 데 정치의 관건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선 인사 여러분들에게 받으셨을 텐데 특히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고요. 기억나는 뭐 메시지나 아니면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당선 인사를 한 일주일 넘게 지역을 다녔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은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예. 역설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뭐니 해도 지금은 코로나 경제 위기를 좀 빨리 극복해달라. 정치권이 여야 없이 힘을 모아서 좀 위기 극복하는 데 좀 나서줘라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넉 달 전에 제가 여기서 뵀던 윤건영 당시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네. 지금 넉 달 뒤에 만난 윤건영
당선인은 표정부터가 굉장히 여유 있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기가 너무 좋아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상임위원회에서 어디서 활동할 것인가 이거 뭐 의원들 개개인의 선택이고 그게 또 당 지도부랑도 거기에 대해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개인의 의사는 어느 쪽에 좀 내가 좀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2번의 대북 특사를 다녀왔고 그리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한 것 그리고 630 판문점 회동을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좀 막혀 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역할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역할들을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외통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네. 예, 그 말씀하신 부분들, 그 가치들, 그 원칙들 지켜가시는 4년 되도록 저희가 기대하고요. 그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울의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